자, 오늘부터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지금 건축하고 토목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또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기도 할 겁니다. 보통 이제 가장 그 공부를 왕성하게 하는 학부과정 때는 3학년 때쯤 배우시게 되는데 배워도 참 어렵죠.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렇지만 원리만 초기의 원리만 좀 확실하게 아시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가다듬고 잘 따라와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과목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예요. 그러니까 구조 설계라는 게 지금 보면은 구조 과목에서 이제 크게 구조 해석하고 구조 설계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구조 해석을 담당하는 과목이 바로 구조 역학에 해당되는 거고, 뭐 응용 역학이 될 수도 있고, 또는 4학년 때 이제 어떤 전산 해석 프로그램을 아예 사용을 하는 그런 구조 해석 과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게 이제 구조 해석이 되는 거고, 구조 설계는 학교 다니시는 동안 배우는 구조 설계는 아마 2과목 정도가 되실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하고 강구조 설계, 이렇게 2가지. 이제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학교에서 이 커리큘럼상 다 그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2가지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만 구조 설계를 다루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시면요, 콘크리트 건물이 많아요, 철골조 건물이 많아요. 아마 한 7, 80%는 콘크리트 건물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더 중요해요. 그건 제 얘기고요. 그러니까 더 여러분들이 많이 흔히 볼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 사시는 집이나 뭐 근무하시는 데나 학교에 공부하시는 데나 대부분 다 콘크리트 건물일 겁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더 알고 있는 게 좋겠고, 아마 학교에서 커리큘럼도 콘크리트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철골 강구조가 되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다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가까운 그런 재료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 너무 멀리 하지 마시라는 거. 자, 뭐 여기 수업에 오신 분들이야 당연히 다 콘크리트를 이제 가까이 하려고 오셨으니까 마음을 예쁘게 먹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구조 설계 과목은요, 이제 구조 해석하고는 약간 달라서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론적으로 아직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복잡한 계산식을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스타일대로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해보고 싶은 사람은 제가 근거를 드릴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증명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와주시면 되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뭐 남들이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 놓은 거 갖다가 나는 그냥 바로 그 설계하는데 이용만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개된 공식만 가지고 딱 정리를 해서 그냥 그렇게 이용해서 설계를 바로바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조 설계 과목이 이제 깊이 하려면 굉장히 깊이 있게 갈 수 있고, 그냥 뭐 정리된 것만 갖고 실무에서 바로 써먹으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아마 실무에 계신 분들도 뭐 학부 때 배웠던 그 구조 설계 책을 가지고 그거 펴놓고 이렇게 계산할 때 쓰고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사실은 다예요. 더 이상 뭐 나가서 그렇게 배우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별로 이게 수업이 뭐 16주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론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근거 자료를 이 교과서에다가 다 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굉장히 두꺼운 책도 있고, 또 어떤 책은 또 굉장히 얇은 책도 있고, 그게 이제 그 이론에 대한 아니면 그 설계식에 대한 근거를 얼만큼까지 책에다 담아 놓느냐의 그런 차이예요. 뭐 내용이 다른 건 아니고. 그래서 아마 고민도 굉장히 많고, 저도 요 수업 개설하면서 고민이 상당히 많았는데, 교재에 대해서 이제 아마 한 15주나 16주 정도에 딱 맞춰서 할 수 있는 교재가 지금 저희 쓰는 그 노란색 김상식 교수님 교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교재는 그걸 사용을 하시고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부교재로 민창식 교수님 책을 거기 적어 드렸으니까 그 교재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거는 좀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독학하실 때 좀 더 난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고 싶다. 그럼 예전에는 이런 책이 없어가지고 도서관 가서 무슨 논문 찾고 뭐 저기 외국 기준 찾고
저 인터넷으로 찾아가 저기 돈 내고 사서 그거 봐야 되고 다 번역해서 봐야 되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교수님들이 그런 걸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책을 잘 써놓으셔갖고 부교재에 있는 것들을 참고로 봐주시면 아 누가 이런 실험을 해갖고 이런 그 설계식이 나왔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교재 가지고 혼자 독학하시기는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결과만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또 자세히 나와 있고 어떤 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여기에서 더 필요한 거는 뭐 어떤 책이 어디를 더 보세요 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철근 콘크리트 1에서 주로 한 학기 정도 배우시는 내용은 주 내용이 뭐냐 하면 휨설계예요. 휨설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휨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성, 처짐이나 균열, 그리고 전단 설계, 뭐 그 정도까지입니다. 사실 얼마 안 되죠. 3가지. 거기에다가 조금 더 가면 이제 정착 이음까지예요. 우리 교재로는 7장까지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은 6장까지 하시는 데도 있고 7장까지 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맨 앞에 1, 2, 3장에 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주 그 일반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얼만큼 할애를 하냐에 따라서 뭐 조금 앞 시간이 많이 갈 수도 있고 조금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를 좀 빨리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일반 사항 하시고 이제 2장에 재료 부분 그리고 3장에 하중 하중에 대한 부분 이렇게 그거는 좀 빨리 넘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4장 휨설계부터 중요하니까 혹시 앞부분에 대해서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다루시는 분들은 4장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4장 휨설계부터 좀 가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장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일반 사항입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 말도 일단 너무 길고 이 전공하지 않는 분들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하면은 막 웃어요. 그쵸?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러면 뭐가 그렇게 웃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막 웃어요. 옆에 친구들이. 좀 과격하다는 느낌이 드나 봐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리고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가장 많이 쓰는 구조 시스템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철골 구조. 예전에는 이게 철골 구조라고 했었어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철골 구조는 아주 둘이 거의 쌍벽을 달리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의 한 95% 이상은 아마 철근 콘크리트 구조 아니면 철골 구조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철 이렇게 시작하니까 용어가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용어를 정리를 해서 요거는 강구조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2005년? 2000년인가 2005년인가 그쯤에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이게 입에 배가지고 이제 철골 구조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점점 바뀌고 있는 추세니까 이제 요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강구조 이렇게 하시고 누가 철골 구조 하면 아 저게 강구조구나 하고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른 구조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철골 구조는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자, 이 두 개가 이제 쌍벽을 달리니까 주로 이런 일반 사항에서 얘기할 때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강구조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둘이 비교를 안 하면 다른 비교 대상이 없어요. 다른 애들은 비교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주로 뭐가 세다, 뭐가 낮다, 뭐가 높다, 이런 상대적인 얘기를 할 때는 철근 콘크리트는 바로 강구조에 비교해서 얘기를 한다는 걸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일반 사항에서 이제 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개요는 정말 말 그대로 개요입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 일단 철근 콘크리트는 크게 철근하고 콘크리트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철근하고 콘크리트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철근은 빼고요. 콘크리트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콘크리트 구조라고. 그러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철근하고 콘크리트 둘 중에 누가 더 많은 역할을 하냐라고 묻는다면 콘크리트가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이제 그걸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말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분명히. 자, 그런데 얘의 구성 성분을 보면 시멘트, 골재, 물. 이 세 개가
자, 시멘트는 시멘트대로 재료가 있어요. 시멘트는 시멘트라고 하는 재료가 있는 겁니다. 석회석을 분말로 만든 거예요. 그쵸? 석회석에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다른 성분들을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시멘트는 시멘트대로 자기 나름의 어떤 특징을 가지는 재료이고, 그 다음에 골재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돌멩이죠. 돌멩이. 약간 큰 돌멩이도 있고, 좀 작은 돌멩이도 있고, 좀 큰 돌멩이가 우리가 얘기하는 자갈이라고 하는 거고, 좀 작은 돌멩이는 우리가 보는 모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나 자갈이나 뭐 바위돌 깨트려갖고 뭐 자갈도 만들고 자갈 깨트려갖고 이렇게 해서 모래까지 오는 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재료는 똑같은 재료예요. 그게 사이즈만 다른 겁니다. 그 골재는 그리고 골재 나름대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따로 하나의 재료예요. 자, 물도 마찬가지고 물도 하나의 재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개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개를 합쳐놓으면 바로 이렇게 세 개를 합쳤을 때 시멘트 골재 물이라고 하는 재료가 아니라 바로 콘크리트라고 하는 재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콘크리트가 시멘트 성질하고 같냐? 에이, 안 같아요. 그건 안 같습니다. 그럼 콘크리트가 골재 성질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시멘트가 물의 성질하고요? 에이야, 안 그렇습니다. 근데 전혀 다르냐? 그럼 그건 아닌데 완전히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무엇이든지 간에 재료라는 거,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재료라는 거는 재료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도가 일정한 어떤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압축이다. 그럼 압축 강도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항상 그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재료의 어떤 고유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 역학도 배우고 뭐 재료 화학도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재료별로 타고나는 거라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사람별로,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이걸 재료라 그러면 조금 좀 삭막하긴 한데, 인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각각의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거거든요. 이 재료들도 다 타고난 성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재료의 프로퍼티라고 하는 고유 성질 또는 고유 특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멘트, 골재, 물은 각각의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를 합해놓으면요, 이 세 개를 합했을 때는 전혀 이 세 개 각각의 성질하고 상관이 없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재료가 하나 탄생이 되는데, 그게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콘크리트라고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라는 게 시멘트, 골재, 물을 합한 걸 콘크리트라고 하지만, 이게 시멘트만의 성질, 골재만의 성질, 물만의 성질, 따로따로 그 각각의 성질들하고는 약간의 별개인 새로운 재료, 세 개를 합했을 때 새로운 재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시멘트나 골재나 물이나 다 자연에서 나는 재료들입니다. 그죠? 자연에서 난 재료들을 합했어요. 그냥. 무슨 뭐 다른 어떤 화학적인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셋이 합했어요.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반죽했더니 이게 딱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 콘크리트는 그러면 화학 재료일까요? 자연 재료일까요? 우리 많은 분들이 콘크리트가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콘크리트는 성분을 보면은 다 자연 재료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가끔씩 거기다가 이상한 걸 집어넣어 갖고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콘크리트 자체는 시멘트, 골재, 물 세 개를 합해서 얘네 각각의 성질보다 어떻게 보면 약간 향상된 그런 그 고유 성질을 가지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 바로 콘크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라는 게 하나의 재료고, 여기에다가 철근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얘네 세 개로 이루어진 그런 재료고, 그쵸? 성분이 이거예요, 성분이. 시멘트는 시멘트대로 성분이 또 따로 더 있기는 하지만,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성분이 이 세 개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뭐 성능 향상을 위해서 다른 걸 집어넣기도 합니다. 혼화제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화학적인 제품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기본적으로 콘크리트에다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하고 철근하고 합해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합해지면요, 이거는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합해졌을 때는 콘크리트만의 성질, 철근만의 성질 따로 있고, 철근 콘크리트의 성질이 새로운 게 탄생이 되냐?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철근 콘크리트는 얘랑 이렇게 합했을 때는 얘가 콘크리트만의 성질을 가지면서 철근만의 성질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둘이 합해져서 새로운 특성을 가지는 재료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랑 콘크리트랑 철근이랑 크로스 해가지고 뭔가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 태어났다고 하면 이름을 이렇게 안 주죠. 얘네 세 개 합했을 때 획기적인 제품이 돼가지고 콘크리트라고 하는 전혀 상관없는 이름을 줬잖아요. 근데 얘하고는 합해졌을 때 얘의 성질을 뛰어넘는 어떤 다른 재료가 아니라 요거의 성질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요거의 성질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냥 둘이 합해놓은 재료일 뿐입니다. 뭔가 획기적인 다른 재료고 다른 성질을 가지는 그런 아이가 탄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의 성질하고 콘크리트의 성질을 아시면 끝나는 겁니다. 끝.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은 철근은 보강이라고 썼어요. 철근 보강. 자, 또 보강이 중요해요. 그러면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 아이, 중요한 거는 그건 너무 주관적이죠. 그죠? 중요한 건 아니고 누가 더 역할을 많이 하냐라고 묻는다면 참 어려운 얘기네요. 그렇죠? 둘 다 꼭 필요한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콘크리트가 더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콘크리트가 좀 까다로워요. 공부할 게 좀 많아요. 예측하기 힘든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철근은 철근대로 알고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대로 알아야 되는데 철근에 비해서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약간 공부하기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얘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콘크리트와 철근인데 제가 철근을 보강이라고 썼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게 철근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근의 역할은 바로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그러니까 보강한다는 건 뭐라 그래야 돼요? 도와준다고. 콘크리트한테 약간 부족한 거를 철근이 들어가서 메워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콘크리트에다가 시멘트, 골재, 물이 합해진 콘크리트에다가 철근을 더해서 보강 역할을 하는 철근을 더해서 이걸 경화를 시킨 게 바로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비로소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체가 됩니다. 자, 철근이 없으면은 구조체로 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약간 콘크리트만의 특성이 있다 그랬죠? 콘크리트만의 특성에서 약간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한 10% 정도 부족해요. 한 2%만 부족해도 그냥 쓰겠는데 콘크리트 혼자만으로는 한 10%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철근이 들어가야 여러 가지 그런 구조물에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체로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철근 경화를 시켜서 하중 지지 구조체로 사용한다. 자, 영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자, 저 대학교 1학년 때 레인포스트가 철근인 줄 알았어요. 아니, 철근 콘크리트 맨날 부르는데 영어로 RC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영어로 RC 구조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레인포스트 콘크리트에 R하고 C를 따서 RC. 저도 RC라는 말 많이 쓸 거예요. 자, RC인데 나중에 토익 공부할 때 봤더니 레인포스트가 철근이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자, 이게 뭐 이 얘기죠. 보강됐다는 얘기입니다. 보강된 콘크리트란 얘기예요. 지금 이 영어 제목에는 철근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 레인포스트가 바로 철근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근의 역할은 아주 철저하게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를 반드시 좀 아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용어에서 이렇게 쓰겠습니까? 자, 보강된 콘크리트가 바로 철근 콘크리트다. 그래서 철근은 바로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다라는 걸 좀 제목에서 알아주십시오. 자, 철근은 바로 강제예요. 강제. 그래서 우리 지금 과목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강구조가 있다 그랬잖아요. 철골 구조, 강구조. 강구조는 강제만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재료적인 특성은 철근 콘크리트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강구조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 철근에 대해서 자세히 해버리면 강구조에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철근은 여기에서 보강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 보강에 꼭 필요한, 아주 꼭 필요한 내용만 할 거고요. 재료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강구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시면 되겠고, 오히려 이제 여기는 콘크리트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이제 휨설계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철근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철근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뭐 재료나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는 콘크리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얘기가 더 많이 될 거라는 걸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은 본격적으로 쓴 거는 사실 1824년이에요. 여기 1824년도에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영국이 이제 아스프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틀랜드 시멘트를 만들어요. 석회석을 이제 분말로 만들어가지고 포틀랜드 시멘트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최초의 시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그 전에 뭐 로마 시대에도 썼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럼 우리 눈에 많이 보이는 그런 시멘트는 바로 1824년부터 사용이 됐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개발이 된 거니까 사실 200년도 안 된 그런 재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렇게 눈만 돌렸다 하면 죄다 콘크리트 건물이잖아요. 이 콘크리트 건물이 한번 지면은 기본으로 100년을 가는 그런 재료예요. 200년도 안 된 재료가 그렇죠. 200년도 안 된 재료가 기본으로 100년, 관리 잘하면 200년, 300년, 아직 모르겠어요. 200년 이상 된 건물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래된 역사를 가진 그런 재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건 그만큼의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쓰이지 않겠냐는 거죠. 사람들이 뭐 불편하거나 비싸거나 그러면 쓰겠습니까? 다 쓰기 편하니까 사용을 하는 걸 거예요. 자, 이제 시멘트는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의 주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콘크리트만 갖고는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로 쓰기가 조금 부족하다 그랬죠? 철근이 들어와야 이제 본격적인 구조체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1824년에는 시멘트가 만들어졌고, 바로 철근 보강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건 1850년대예요. 요 이제 시멘트보다 한 25년, 30년, 25년 정도 후부터 철근 보강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돼서 뭐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럼 150년 정도 된 건가요? 예. 그렇게 지금 이제 철근까지 보강을 해서 이렇게 현재 쓰는 그런 구조물들이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철 구조물 같은 경우 철제는 뭐 강제요. 강제는 철기 시대부터 썼던 거잖아요. 그쵸? 뭐 우리 뭐 사극 같은 거 봐도 무기 만들 때 쓰고 철을 막 이렇게 두드리면 이렇게 강도가 세진대잖아요. 그렇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도 많이 됐었고 사용도 많이 했었고 실생활에서 그렇게 사용했던 재료인데, 콘크리트라고 하는 재료는 그런 재료에 비해서 뭐 강제 전에는 주로 뭐 돌로 된 석조나 아니면 조적조, 벽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재료죠.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된 재료가 이렇게 전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구조물들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재료라는 거예요. 제가 봐선 그렇습니다. 콘크리트가 사람들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 재료가 자연 재료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연 재료만 갖고도 충분히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친환경적인 그런 거를 개발을 해서 쓰면 되지. 이건 뭐 태어날 때부터 원래 타고나기를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재료다라고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재료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조재료로 적합하니까 쓰는 건데, 여러분들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질 때 나는 나무로 지어야지 이런 분들 많죠.
나무로 지면 건강에도 좋고, 뭐, 예, 물론 좋습니다. 그쵸? 근데 나무로 짓는 거 비싸고요. 그리고 이제, 나무가 생각보다 많이 무겁습니다. 말리면 좀 가벼운데 부재 자체가 굉장히 커져야 되고, 뭐 이제 높이 지을 수가 없죠. 1, 2층 정도. 많이 해야 1, 2층 정도 질 수 있고, 뭐 손도 많이 가고, 벌레도 많이 생기고, 갈라짐도 많이 생기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요. 자, 구조 재료로 적합하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하는 건 사실 구조물을 짓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건 뭐 설계하는 사람이 그건 결정할 수 없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무시할 수 없는 게 경제성입니다. 그렇죠? 경제성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짓기 편해야 돼요. 누가 지어도. 꼭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면 비싸지잖아요. 이게 또 다 연관이 되는 거긴 한데 쉽게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벽돌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아무나 가서 쌓으면 돼요. 쌓으면. 그쵸? 저도 우리 집 질 때 벽돌 이렇게 몇 개 올려놨는데 물론 이제 줄을 잘 맞춰 쌓아야 이게 안 무너지죠. 그런 거는 있지만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시공하기가 좀 간편한 그런 성질을 시공성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도요, 그렇게 특별한 전문 지식이 있는 인부가 일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왜 아르바이트 가면은 가서 뭐 합니까? 콘크리트 타설할 때 거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투입이 돼서 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공성도 굉장히 편하고 좀 싸다고 그럽니다. 다른 어떤 재료에 비해서 똑같은 규모의 건물을 질 때 전체적인 공사비를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그래요. 경제성이 있고요. 시공하기 편하고 그리고 뭐 오래 간다는 거 한번 지어놓으면 집을 한번 지면은 뭐 한 20년만 살고 부실 건가요? 보통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5년, 30년 정도 되면 재건축을 하니까 그렇게도 하기는 하지만 개인이 집을 지면은 어떻습니까? 대를 물려가기를 원하시죠. 이제 오래 써야 되고 이 콘크리트만큼 오래 쓸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강구조하고 비슷하게 보기는 하는데 강구조는 손이 훨씬 많이 가요. 그만큼을 쓰려면. 그래서 거의 뭐 오래 쓰는 걸로는 저는 최고로 봅니다. 콘크리트를. 자, 그리고 뭐 조형성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우리 다시 한번 이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어떤 굉장히 그 구조 재료로 쓰기에 적합한 그런 성질을 아주 딱 가지고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교량 뭐 그죠? 토목구조물. 그러니까 건축구조물 외에 토목구조물, 교량이나 항만시설이나 해양구조물 또는 뭐 지하에 있는 지하구조물 이런 거에도 엄청 많이 쓰이죠. 그래서 토목구조물은 아마 대부분 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될 겁니다. 강구조는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물 속으로 들어가거나 이게 안 되잖아요. 부식 때문에. 근데 콘크리트는 이제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토목구조물에는 거의 다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되고 건축구조물은 이제 한 8대2 정도 될까요? 9대1 정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도 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은 어디에도 많이 쓰이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주 원료는 콘크리트의 주 원료는 시멘트예요. 시멘트. 그러니까 콘크리트하고 철근하고 이렇게 두 개로 볼 수 있다 그랬죠. 재료로 두 개로 나눠서 보면 콘크리트의 원료,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성분은 시멘트, 골재, 물이니까 그 중에 주 원료는 분명히 시멘트입니다. 그리고 철근은 철근 자체가 이제 하나의 재료예요. 강재. 재료 이름으로 본다고 하면 강재라고 해야죠. 철근이 재료 이름은 아니에요. 자, 요 두 가지 주 원료는 바로 공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공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것들은 좋은 게 뭐냐 하면 품질이 일정하게 나와요. 품질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강도가 300이 필요하다. 그러면 딱 300을 그냥 기가 막히게 딱 찍어서 보내준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다 품질 보증서를 주니까. 우리 다이아몬드 사면은 보증서 주듯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건 다 품질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멘트하고 철근에 대해서 이제 공장 생산을 하니까 그게 되는데, 근데 시멘트가 아니잖아요. 콘크리트는 시멘트에다가 골재하고 물이 들어가는데, 이 골재는 공장 생산이 아니라는 거죠. 산에 가서 그냥 캐와요.
그냥 캐오는 겁니다. 저기 돌 이게 부셔가지고 그 이렇게 부셔가지고 기계로 부셔서 아니면 모래도 이제 흙 좋은 데 가서 모래 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모래가 다 다릅니다. 이 골재는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공사를 하는 거랑 제주도에서 공사하는 거랑 경상도에서 공사하는 거랑 쓰는 골재가 달라요. 그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골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저기 바닷가에서 하면은 모래도 바다모래, 이제 모래가 부족하면 바다모래 갖다가 쓰기도 합니다. 원래 바다모래 쓰면 안 된다 그러지만 부족하면 써야죠. 대신 갖다가 물로 씻어서 쓰시면 돼요. 염분을 빼면 되니까. 잘 씻어야 돼서 그렇지. 잘 씻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콘크리트의 그 원료,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시멘트는 공장 생산이라 별 걱정이 없는데 바로 골재나 물은 지역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좋은 놈도 있고 좀 안 좋은 놈도 있고 그죠?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콘크리트의 배합 부분이죠. 배합. 그러니까 시멘트는 괜찮은데 골재가 어떤 게 들어오냐? 바다모래를 갖고 왔어요. 바빠서. 골재가 없어서. 근데 5번 이상 씻어야 되는데 이거를 한 2번만 씻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서 이런 어떤 콘크리트 배합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물도요. 물도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물도요. 이 지금 콘크리트 만들 때 집어넣는 물은 뭐 이렇게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넣으시면 안 돼요. 수돗물을 그냥 넣으셔야 됩니다. 수돗물을. 근데 이제 빗물을 받아들면은 빗물에 어떤 다른 화학적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물이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지하수 같은 거 쓸 때도 지하수에 보면은 그 동네마다 어떤 화학적인 그런 그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고 전혀 검증도 안 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 배합에서 올 수 있는 문제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철근도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고 했지만 막상 이제 들어갈 땐 철근을 다 크기에 맞춰서 잘라야 되고 구부려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면서 제대로 그걸 잘 안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 현장에서 할 때. 그러니까 공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철근 가공도요. 아예 그냥 공장을 만들어서 공장에서 다 도면대로 쫙 잘라가지고 착착착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현장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 10년 전에만 해도, 그러니까 몇 년 전에만 해도 철근 가공하는 공장을 어떻게 만들어? 그건 불가능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만드시더니 요즘에는 꽤 많아졌어요. 이제 아마 철근 가공도 현장에서 하는 거를 조금 지나면 현장에서 하는 거를 보기 힘들지 모릅니다. 지금도 많이 없어지긴 했고 대형 그런 현장들에서는 주로 철근 가공도 다 공장에서 들어오니까 공장에서 하면 일단 품질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재는 아직도 철근 가공이 어느 정도는 현장에서 되고 있으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자, 거푸집은 절대 공장에서 안 되는 거예요. 거푸집. 콘크리트는 거푸집 없이 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푸집을 잘 돼야 되는데 요거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거푸집 잘못되면은요 라인이 안 맞아버려요. 라인이.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거푸집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공장이 아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인위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위적인 요인. 그리고 이제 배합 얘기했지만 타설 그리고 양생. 자, 콘크리트는 부을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설할 때, 그러니까 섞잖아요. 섞고 나서 이제 그 콘크리트 갖다 부어야 되잖아요. 삽으로 물론 퍼다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켓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갖다 불 수도 있고요. 요새는 이제 기계로 하니까 펌프카가 쫙 쏘죠. 이렇게 쫙 쏠 때 뭐 재료 분리가 일어나요. 너무 강하게 쏴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쏴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서 또 품질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설도 참 타설할 때도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붓고 나서도 이렇게 잘 섞이라고 또 이렇게 진동기로 쫙 이거를 또 이렇게 흔들어 줘야 돼요. 진동기가 없으면 이렇게 툭툭툭 치고라도 당겨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잘 섞이도록. 왜냐면 이게 지금 시멘트, 골재, 물, 철근 이게 다 이렇게 섞어져 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이게 경화될 때까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이게 잘 섞여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다른 재료가 들어가니까 잘 섞어 놓지 않으면 각각 놀게 돼요. 각각.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화될 때까지
그런 어떤 작업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해줬느냐. 이게 사실 티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타설 할 때의 그런 작업들, 그리고 양생할 때까지, 양생이 이제 그 굳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화될 때까지 그 조건, 뭐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콘크리트 타설했는데 비가 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경화가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는데 비가 오면 물이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 계산했던 물보다 더 많은 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큰 데를 우산을 받치고 있을 수도 없고, 이제 비닐을 이렇게 쳐놓기는 하지만, 밖에 어떤 습도, 그리고 온도, 이런 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거에 따라서, 양생할 때의 조건입니다. 온도, 습도, 그런 거에 따라서 또 품질이 달라집니다. 이건 뭐 어떻게 이건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환경의 영향, 환경.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은 딱 날씨를 쫙 보고 콘크리트 치는 날짜를 딱 정하시죠. 그런 걸 잘 하셔야 돼. 그래서 환경의 영향, 인위적인 요인, 환경 영향,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그래요. 철근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콘크리트는 재료 특성이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재료만의 고유 특성이 있는데 타고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세 개가 합해져서 만들어지는 재료이고, 합해질 때 이런 어떤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거에서 얘의 특성이 차이가 나요. 차이가.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이해를 하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콘크리트가 항상 어렵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이. 그 정확한 통계 데이터도 없고, 정확한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래서 노하우로 가는 거예요. 오래된 사람이 많이 알아요. 콘크리트는.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구조하시는 분들이 이 재료의 특성이 결국은 얘가 강도를 얼만큼 가지게 되고 어느 정도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해서 이게 안전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 문제니까, 이 구조 전문가들이 이 재료를, 콘크리트라고 하는 재료를 이해를 못하면은 그거 끝장입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는 딱 책에 있는 대로 바로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지금 이런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어떻게 변할 때 이게 재료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하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콘크리트가 항상 할 게 많다는 겁니다. 구조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이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구조를 하시는 분들이.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장단점 볼게요. 장단점.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자, 경제성. 요거는 이제 다 지어보고 공사비를 뽑아봤더니, 규모에 따라 물론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스판이 큰 특수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구조 시스템을 써야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구조물이라고 하면 한 3, 4층 정도? 3, 4층 정도 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보는 상가 건물 같은 거 있죠? 근린생활시설이라 그래요. 그런 정도의 건물. 그러니까 1, 2층은 보통 콘크리트로 하든 다 비슷하고요. 예. 한 3, 4층 정도 되는 것서부터 한 20층 정도까지, 여러분들 그 사시는 아파트 정도 있죠. 그 정도 규모의 건물들까지 해서는 강구조하고 철근 콘크리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철근 콘크리트가 조금 더 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철근 콘크리트는 일단 재료 자체가 골재나 물이나 이런 게 지역에서 나는 거잖아요. 강구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겁니다. 원료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안 나기 때문에 다 수입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포스코가 포항제철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이 강제는. 그래서 지금은 현대도 하고 몇 군데 더 하지만, 그래서 하여간 이 강제는 공장에서 다 만들어 갖고 오는 거니까 일단 재료 자체가 일단 비싸고요. 공장에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또 비싸고, 거기에 그런 어떤 장비, 이 설비들을 사용을 해서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우리가 다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콘크리트는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나는 재료들 갖다가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아주 비싼 설비가 필요가 없어요. 그쵸?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 쪼물딱쪼물딱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거푸집이에요. 거푸집.
자, 그거는 단점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재료 자체가 일단 지역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경제성 면에서는 분명히 낮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제성이 훨씬 좋다,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강구조에 비해서. 자, 그다음에 오래 쓰는 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 그랬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의 수명을 얘기하면은 보통 한국감정원에서 왜 건물 우리 감정가 있잖아요. 감정가. 건물 뭐 이렇게 구조물 가지고 이건 얼마짜리 이런 거 매기는 거 한국감정원에서 하는데, 이 감정원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을 50년을 봅니다. 근데 강구조도 50년을 봐요, 현재. 근데 그거는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꼭 재료가 훼손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재료가 완전히 이렇게 부슬부슬 뭐 부식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주저앉는다거나 뭐 이런 게 사실은 재료가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사는데 뭐 설비가 노후화될 수도 있고 녹물 나고 이러면 못 사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50년으로 정한 거고, 재료 자체의 강도만으로 봤을 때는 100년 이상 가는 걸로 봅니다. 콘크리트는 그냥 100년 그렇게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100년은 끄떡없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건축보다는 우리나라에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많으니까 우리 아파트들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요새는 또 많이 또 사랑을 받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콘크리트 구조체 자체는 한 20년, 25년 되면 리모델링을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구조체 자체는 아직도 너무나 멀쩡한 거예요. 그 강도가 충분해요. 하중에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100년을 쓸 수 있는데 25년밖에 안 되는데, 20년밖에 안 되는데 왜? 그쵸? 그러니까 낭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기존 구조물은 그대로 놔두고 겉에 그 낡은 것들만 싹 걷어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도 완전히 새 건물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그 정도는 되니까. 그래서 내구성 면에서는 뭐 100년 이상이라고 지금 생각은 됩니다. 역사가 오래 안 돼서 얼만큼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현재로서는 100년 정도가 거의 정설이고요. 자, 유지관리요. 유지관리가 굉장히 편해요. 이제 강구조 같은 경우는 볼트에 대한, 접합부에 대한 검사를 항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녹이 쓰나 안 쓰나, 부식,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놓는데 페인트가 혹시 벗겨지면 거기서 녹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항상 주의해야 되고, 이제 항상 이렇게 유지관리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콘크리트는요,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콘크리트는요, 거미줄만 치면 돼요. 거의.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살면 왜 거미가 살잖아요. 거미들이 이렇게 거미줄을 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미줄만 이렇게 빗자루로 갖다가 이렇게 쓸어내면은 별로 관리를 할 그럴 내용이 없습니다. 가끔 이제 균열, 나는 균열을 보고 막 소름이 끼쳐서 못 살겠다, 그런 사람들 균열을 보수하면서 사시면 돼요. 보수. 근데 뭐 균열이 거의, 우리는 균열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마감제로 뭐 벽지를 발라놓든가 뭐 마감을 해놓으니까 균열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거의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물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가 안 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건물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인 경우는 다른 구조에 비해서 유지관리가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굉장히 편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내화구조. 이건 이 자체가 내화구조예요. 내화구조. 다른 재료들은 나무나 강재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이제 화재가 나면은 이게 본인 집만 타는 게 아니라 주변의 집들도 다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화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기준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화 성능을 인정을 받아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화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불이 나면은 그게 이제 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화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내화 성능을 가진 그런 재료로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당연히 불나면 후루룩 타버리겠죠. 거기다가 이제 그 내화 기능을 가진 어떤 마감재를 사용을 해야만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콘크리트는 그냥 콘크리트 자체가 내화 구조예요. 거기 마감을 하면 오히려 마감재가 더 타버리지, 이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는 안 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화성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질 때 그곳이 이제 강구조 건물이에요. 비행기가 와서 땅 부딪혔죠.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비행기가 와서 땅 부딪혔는데
비행기가 이제 건물을 이렇게 뚫고 지나갔습니다. 싹 관통을 해버렸어요. 이 건물이 이제 바로 무너진 게 아니라 화재가 나서, 이게 화재가 나니까 그 구조물 자체가 이제 철골 구조, 강구조로 돼 있으니까 이게 화재에 의해서 녹아내린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주저앉았죠. 주저앉았죠. 이게 만약에 똑 부러진다고 하면, 콘크리트 구조물 같으면 아마 거의 이렇게 타버리는 게 아니고 녹아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불에 의해서 녹는 게 아니라서 그냥 똑 부러지거나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주변에 다른 건물에 영향을 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강구조는 그래서 이 내화도 굉장히 힘든데 콘크리트는 뭐 내화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구조물이고요. 자, 조형성. 모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콘크리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유일하게 모양을, 구조 부재의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건 콘크리트가 유일하죠. 왜냐면 우리 그냥 점토처럼 이렇게 빚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빚어내는 거니까 뭐 별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하트 모양, 뭐 삼각형,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벽체가 됐건 보가 됐건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구조 부재의 모양이 굉장히 자유자재로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많이 사용한 그 건축가가 바로 르꼬르비제예요. 르꼬르비제. 뭐 건축 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선생님이죠. 르꼬르비제 선생님은 바로 콘크리트의 이 조형성을 강조한 그런 구조물들을 많이 설계를 했습니다. 건축 설계에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별로 뭐 무거워 보인다, 뭐 안 예쁘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재료의 이런 특성을 충분히 살리는 설계를 한 거니까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차음, 내진 자체가 차음성, 내진성. 말이 좀 어려운가요? 차음은 음을 차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콘크리트 벽체 놓고 이쪽에서 얘기하면 저쪽에서 잘 안 들린다는 거죠. 다른 재료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철판을 놓고 여기서 얘기해봐요. 저 다 들리죠. 예. 그러니까 음을 차단하는 그런 그 능력이 이제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콘크리트 벽체가 두꺼울수록 더 많이 차단을 할 텐데 어쨌든 차음성이 굉장히 뛰어난 재료고, 자, 내진이라는 거는 지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가벼운 진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뛰는 거나 이렇게 걸어갈 때 뭐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음도 진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생활 진동, 미세 진동이나 생활 진동 정도에는 굉장히 티도 안 나게, 우리 뭐 단적으로 계단 같은 거 왜 철제로 된 계단은 탁탁탁탁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아래서 둥둥둥둥 울리죠. 근데 그게 콘크리트 계단이면 어때요? 전혀 티가 안 나죠. 그런 정도의 진동에 버틴다. 진동에 버티는 그런 성질을 가진 게 바로 콘크리트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죠? 이거 말고 또 여러 개가 있지만 간단하게 이 정도고. 자,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인장 강도가 너무너무 약해요. 압축 강도의 10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7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예전에 10분의 1이라는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실험을 해봤더니 한 7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인장 강도가 압축 강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콘크리트가 10% 부족하다 그랬죠. 하중 지지 구조체로 쓰기에 부족한 면이 있는데 바로 그 부족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딴 거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제일 커요. 이게 참 속상해요. 이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공사할 때 공장에서 안 만들고 사람이 이렇게 다 모여서 할 수 있으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 좋은데, 자, 공사할 때 이제 가장 불편한 게 바로 거푸집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거푸집은 잘해야 돼요. 이거 목수가 하시는 겁니다. 요건 좀 잘하시는 분이 하셔야 모양이 좀 이쁘게 나옵니다. 모양도 이쁘고 구조적으로도 제대로 된 그런 구조체가 만들어지니까. 자, 거푸집은 바로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경화된 게 아니라 젤 상태로, 반죽 상태로 이렇게 부어넣는 거니까 그 틀을 잡아주는 그 틀이 바로 거푸집이고, 자, 이게 완전히 굳을 때까지 거푸집을 받쳐줘야 되는 게 바로 지주. 자, 한자로 쓰면 지주고 영어로 서포트라고 써도 같은 얘기고요. 그쵸? 또 우리말로 동발이라고도 씁니다. 동발이.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지주, 서포트, 동발이. 어디 길 가다 보면은 이건 서포트, 요새는 많이 바뀌긴 했는데 서포트라고 써있기도 하고 옛날에 보면 이렇게도 써있었어요. 혹시 이런 거 봤어요? 삿보도 뭐 이렇게도 쓰는데 이게 서포트의 일본식
표현이라고 해서 옛날 분들은 이렇게도 쓰고 그랬습니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다 같은 표현. 거푸집을 받치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경화할 때까지 거푸집을 받치고 있어야 되니까 그 받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프요, 파이프. 쇠파이프입니다. 주로 우리 영화에 보면은 그 막 쇠파이프 들고 나오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다 이게 서포트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또는 이제 가설제로 쓰는 그 파이프도 많은데 그게 좀 가벼워서 서포트로 쓰는 파이프는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철제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때리면 많이 아파요. 지주. 이걸 사용해야 된다는 게 시공할 때 가장 좀 불편한 일이기도 하고 이게 또 돈도 많이 듭니다. 전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비해서 이게 한 30% 정도 드니까 이게 왜 이게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드냐면 거푸집은 나중에 건물을 지었을 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자, 콘크리트나 철근은 나중에 건물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푸집은 임시로 이렇게 됐다가 얘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이 없어요. 돈이 들어가도 나중에 흔적이 안 남아서 이걸 좋은 걸 썼는지 제대로 썼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왠지 더 많이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많이 아끼고 싶은데 이 공정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참 아낄 수도 없고, 예, 돈이 어떻게 해도 참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공정이기도 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하고, 예, 그런 공정입니다. 그래서 거푸집 공사가 힘들다 하는 게 조금 문제이지만 저는 이 정도는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제 무겁다는 거. 너무 무거워요. 재료가요. 그쵸? 중량. 이거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똑같이 1cm짜리 요렇게 생긴 콘크리트하고 요 공깃돌만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1cm짜리인 쇳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쇳덩어리. 이게 바로 이제 강재예요. 강재. 쇠구슬 같은 거. 이거 콘크리트로 똑같은 사이즈로. 자, 이거하고 어떤 게 더 무겁겠습니까? 콘크리트하고 쇠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쇠. 강재. 똑같은 사이즈면 당연히 이게 무겁습니다. 자, 비중이요. 콘크리트는 2.4고요. 철근 콘크리트가 2.4고, 그러니까 철근이 안에 들어갔을 때, 철근이 안 들어가면 비중이 2.3이에요. 2.3. 그런데 쇠는 비중이 7.8이에요. 그럼 어떤 게 더 무거운 겁니까? 당연히 얘가 더 무거운 거죠. 그런데 왜 콘크리트의 단점에 무겁다는 얘기가 들어가냐? 자, 강도 때문에 그래요. 같은 강도를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콘크리트 양을 봤을 때 바로 이게 콘크리트가 더 무겁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무게가 몇 배 정도 됩니까? 한 3배 정도 되나요? 3배 좀 넘나요? 4배는 안 되고 한 3.5배라고 해볼까요? 자, 무게는 3.5배인데 강도는요, 똑같이 요만한 사이즈하고 요만한 사이즈가 있다고 하면 얘는 강도가 뭐 24 정도 된다고 하면 얘는 일단 기본이 한 300에서 400 정도 돼요. 그럼 몇 배입니까? 강도는 10배예요. 무게는 3.5배 차이 나는데 강도는 10배 차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강도를 내기 위해서 얘가 더 무겁게 들어가겠어요? 얘가 더 무겁게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콘크리트가 더 무겁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조물을 지지할 때 필요한 지지할 수 있는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의 필요한 강도가 있어요. 그 강도만 내면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됐던 강재가 됐던 그만큼의 강도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콘크리트를 넣어봤더니 이거는 이만큼이 들어가는 거고 얘는 요만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양이 무게로 본다고 하면 같은 강도를 발현할 때 무게를 본다고 하면 이게 더 무겁다는 겁니다. 똑같은 규모의 건물을 지어놓고 그리고 건물 전체를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저울에다 올려놨을 때 보면 콘크리트가 더 무거워요. 그런 얘기예요. 조금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재료 자체는 비중은 이게 더 크지만 같은 강도 발현 시에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무겁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런 차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그 콘크리트의 이 골칫덩어리가 바로 건조수축하고 크리프라는 거예요. 건조수축, 크리프. 건조수축은 말 그대로 건조하면 수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날씨가 건조하면 줄어들어요. 이게 콘크리트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줄어들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 그다음에 크리프라는 거는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죠. 장기적으로 하중이
오랜 시간, 10년, 20년 이렇게 아주 작은 하중이 계속 작용할 때 얘가 힘들어 지쳐요. 그런 어떤 변형이 생기는데 그걸 바로 크리프라고 합니다. 이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콘크리트만이 가진 약간 안 좋은 성질 중에 건조 수축과 크리프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단점이 되겠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단점들 위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그냥 이렇게 눈 감고도 한 3, 4개씩 한번 나열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딱 나열을 하시면 되겠어요.